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부터는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 방역 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의무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병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도 7월쯤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경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열고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에 군주임을 선포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고 맹세했는데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에는 많게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극심한 가뭄에 말라가던 상수원 저수율이 크게 상승하는 단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전남 남해안섬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빗물이 한가득 고인 논에 트랙터가 분주히 오가며 모내기 준비를 합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농민들의 손길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물러 갖고 이렇게 비가 온 게 지금 농장 짓기가 좋아요. 밭이나 밭에 작물도 그러고 논도 지금 너무나 가물러고 이런 것도 지금 물이 묵은 게 좋아요 지금. 오랜 가뭄에 바닥을 드러내던 하천은 상류에서부터 흘러든 물로 가득 찼습니다. 들녘에는 상추와 마늘을 비롯한 각종 채소가 빗물을 한껏 머금어 싱싱함을 더합니다.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말라버리기 일쑤였던 밭작물들. 농민들은 선물처럼 내린 단비에 그동안 머뭇거렸던 모종 심기에 나섰습니다. 마늘도 안 좋고 양파도 안 좋고 저는 채소 같은 것도 전혀 못 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온 게 좋아졌죠. 지난 사흘 동안 광주 전남에는 많게는 3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7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에 벼와 밀, 보리가 침수되거나 쓰러지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비로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대폭 올라 지난해 이맘때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수율이 약 15% 정도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광주 지역의 가뭄 위기 상황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재앙급수에 들어간 전남 완도 섬 지역도 이번에 내린 비로 정상 급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100mm 안팎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쯤 경북 영주시 단산면 한 주택에서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건물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또 오전 11시 반쯤 문경시 영순면에서는 하천에서 낚시하던 40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대구 범어동에서는 오전 11시 10분쯤 가로수가 쓰러져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다치진 않았지만 놀람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소방에는 이틀 사이 40건이 넘는 비바람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부산 엄궁동 다대포 방향 강변대로에서 통근 버스가 갓길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 옆부분과 충돌하고 다른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1명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승객 9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를 조만간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과 함께 자구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확정된 사실이지만 인상폭은 추정치만 오가고 있습니다. 최소 1분기 수준인
1kW시당 13.1원은 올려야 한다고 정부와 한전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오를진 아직 모릅니다. 10원 미만으로 한 자릿수만 올릴지 10원 이상으로 두 자릿수를 올릴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기도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름에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서 이번이 아니면 한동안 요금을 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역대 언제도 이 여름에 들어갔을 때 전기요금을 올린 적은 없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조정이 된다면 이번이 올해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인상안이 나오면 이어질 국민 반발에 대비해 한전은 자구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올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인상률은 1.7%라면서 그만큼을 그대로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낮은 상황. 증권사들은 한전이 1분기에만 5조 원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법에 이어 추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 접근을 막고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은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사이에서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경쟁 2.0이란 제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We must make sure that we can prevent the Chinese government from using our own free society to acquire and even steal U.S. innovations and critical technologies.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규제 범위도 다른 반도체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의 AI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타격도 우려됩니다. 내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중국 규제는 강해지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경제 안보의 싸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게 표를 얻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최근 한미 동맹이 첨단 산업과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1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7.2로 지난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2개월째 하락했지만 지난달 다시 상승했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설탕과 육류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설탕 가격 지수는 17.6% 오르며 식량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내 위기 단계를 조속히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위기대응위원회를 열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합니다. 이달 안에 이곳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에 따라 방역 당국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신속히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방역 상황이라든가 의료 대응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위기평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기평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발생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3단계 로드맵 가운데 1단계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먼저 확진자 의무 격리가 일주일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입국 3일 뒤 PCR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도 해제되고 신규 환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됩니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마스크 의무는 더 유지되는데 오는 7월쯤에는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오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지면서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고 선별진료소도 모두 사라집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했고 일본도 다음 달 8일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WHO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비상사태 해제 결정에 참여해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사실상 엔데믹 전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 전환으로 완전한 엔데믹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정오쯤에 한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되고 회담 종료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안보와 경제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 방안 등이 대화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꼽은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청년 문화 협력입니다. 이 가운데 최우선 화두는 안보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탐지와 대응 등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 간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사실은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기 전에 했던 한일 간의 그런 협력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협의체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함정의 상호 방문 같은 것은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가 될 것이고 다시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경제 분야도 관심 의제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류 확대에서 나아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양국이 공동 이익을 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라든지 이런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관련 이슈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지 상태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되지 않겠지만 오염수 관련 조사를 양국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선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표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긴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신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 방안을 먼저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두 나라 사이에 쌓인 현안들을 풀어갈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린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인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이나 호갱 등을 운운한다며 일본 총리의 방안이 정치 공세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답방이 아니라 보답이며 더 이상의 빈손, 굴욕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3월에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이번 방한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방한에 앞서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군 성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손팻말도 등장했고 한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총리의 방안을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평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에 모여 1시간 동안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명예 총리처럼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기시다 총리가 지금 기세등등하겠지만 국제사회가 세계 시민이 그 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촛불 문화제에 앞서 시청 부근에서 열린 진보단체 집회도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우선시한다는 명목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식민지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성노 피해자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군인으로 강제 노동자로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나빠지길 바라는 집단이 바로 북한과 중국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통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 찬반 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도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의 현장을 돌아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남 해남에는 일제가 조선인 천여 명을 군수품 원료채굴에 강제로 동원한 옥매 광산이 있습니다. 주민 100명 이상이 제주도까지 끌려갔다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도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대용 PD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인공적으로 파헤쳐 만든 계곡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이 알루미늄 원료인 명반석을 얻기 위해 조선인들을 광부로 강제 동원한 곳입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바위를 폭파하고 광석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로 쳐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자꾸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폭파가 되면서 그리고 사계절을 여기서 지냈다고 생각을 해봐.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얼마나 노동이 힘들었겠는가.
이곳이 강제 동원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건 마을 입구 표지판뿐. 산을 오르는 내내 어떤 표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산 입구나 다이너마이트 보관 창고 앞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명반석 저장 창고에는 의자부터 각종 어구까지 쓰레기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보일러 설치 흔적까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군청에서도 창고 주변 잡초를 정리하는 정도 말고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그 옥선창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근대 유산으로 정식 등록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실질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미여 영원하라.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이곳의 조선인 광부들은 일본의 제주도 진지 구축에 동원됐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착장 앞 추모비는 희생된 광부들의 넋을 달래는 뜻으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뭐 그 특별한 걸 찾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만 118명 넘습니다. 200명도 못 찾고 있잖아요. 우리 추모비에 올려야 될 사람들을 다 못 찾아서 그것도 억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했던 사이 강제 동원의 현장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유족회나 마을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민대웅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의 고액 투자한 의사 등을 불러서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인 정치권 인사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더견 대표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들의 주식 계좌입니다. 손실액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호소하는 상당수가 의사들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고액 투자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액 투자 의사들을 모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장 A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라 대표와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유력 인사들 여러 명이 얽혀 있습니다.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라 대표의 최측근 프로골퍼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와 승마 연습장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골프 아카데미는 라 씨 측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줄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모 위원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 위원은 손해는 안 난다, 직원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손해는 안 나를 거니까요. 대표님이 10억만 입금해놓든지 아니면 그 계좌 그대로 놔두면 이분들이 알아서 그냥 정리를 다 합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담긴 발언도 등장합니다. 대표님 있는데 가서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하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장 위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라 대표 주변 인물들이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들에 과징금 6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와 에코프로 HN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 8천만 원과 38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SK도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HN 보통주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한 김 의원은 정작 법안과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 발의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습니다. 한때 보유한 유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안 발의권을 가진 김 의원이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자고 나선 셈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관련 개정안 의결로 과세 시점은 결국 2025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해 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선됐을 당시에 11억 정도 재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정도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처음에 초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김남국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며 불법 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비판의 화살을 한동훈 장관과 검찰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내에서 조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논의된 건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 누구도 김 의원에게 가상화폐를 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여당도 공세의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지난해 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FIU는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을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한 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코인 거래소들이 FIU에 신고하게 되고 FIU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 법규상 업무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1년을 돌아보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차기 대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승부인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새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까지 거대 양당은 건건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내건 화두도 첨예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국정 발목 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당과 독선적 국가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립은 보스란히 총선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전국 주도권의 향배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국정 동력 상실과 조기 레임덕, 야당 입장에선 존재감 약화와 차기 대권 교두보 약화라는 선거 패배의 후폭풍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단결해야 돼. 문제는 아직은 여야 모두 선뜻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선거긴 하지만 지난 세 차례 총선 결과를 보면 국정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만을
결정적 변수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입니다. 결국 누가 더 유권자의 신뢰를 얻느냐가 희비를 가른다는 얘기인데 여야 모두 최근 부쩍 쇄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기사마다 국회 해산하라는 댓글이 달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현실을 여야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반목, 그리고 정파적 이익만 우선시한다는 비판은 무당층 급증이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자연스레 제3지대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의 표심 잡기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승객 260명의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젯밤 경기 성남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입국장 수화물 수치대가 텅 비었습니다.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수화물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런던을 출발할 때 유압계통 문제로 동력 전달 장치에 이상이 생겨 2시간 반 가까이 이륙이 지연됐고 안전 운항을 위해 탑재량을 제한했습니다. 승객들의 짐을 싣지 않고 인천까지 비행한 건데 사전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짐을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짐을 갖고 귀국하든지 아니면 먼저 몸만 들어오든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내일 수화물을 승객들 집으로 모두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 빨간색 안전고깔이 세워졌습니다. 건널목 한가운데 구멍이 움푹 패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공단 오거리 인근 도로에 지름 1m, 깊이 80c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을 위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성남시청과 중원고층은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대전 소재동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3번 국도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퍽 소리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의 F-16 전투기가 평택시 팽성읍 노아리의 한 농지로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 전에 탈출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미사일 등이 탑재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인 피해도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전투기가 통상적인 훈련 중이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은 맑은 날씨가 많은 달이지만 불청객이 2가지나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와 자외선인데요. 1년 중에 꽃가루가 가장 심하고 또 자외선도 갑자기 강해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5월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 낮 기온도 야외 활동에 좋은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황사에 이은 봄의 불청객, 꽃가루가 가장 심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봄철 꽃가루는 참나무, 삼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의 나무가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며 발생합니다. 이 나무꽃에 무수히 많은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 날리며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다른 꽃으로 이동을 해서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1년 중 식물이 많이 개화를 하는 시기인 5월과 6월이 가장 높고 일부는 가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오전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꽃가루에 이어 자외선도 5월 불청객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주름과 색소 침착, 탄력 저하 등의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의 경우 6월과 7월 사이 연중 최고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 갑자기 강해져 방심하면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5월부터 매우 높음까지 치솟습니다. 이 정도면 30분 만에 피부에 홍반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강할 때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름이 많은 날에도 자외선이 구름에 반사되며 맑은 날 못지않게 강해질 수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국내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5년 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동차와 발전소,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규제하는 건데요.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서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내 발생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초미세먼지는 저감 조치 발령 당일 세제곱미터당 최고 5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고 해제된 다음 날에는 39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사흘 동안 21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유지됐는데 조치 발령 당일이 미세하게 더 높았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초미세먼지가 짙었던 날은 어떨까? 2019년 3월 28일 비상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전후 사흘간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역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미세먼지 발생 현장의 가동도 단축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제로는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든 안 했든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4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발생 미세먼지 기여도는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연구진이 추정한 원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도 경기도나 충청권이 미발령됐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2017년 도입 때 6년 동안 국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미세먼지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 화성시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린이 보행 안전 시스템을 가동해 본 결과 무단 횡단이 9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화성시 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빨간 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차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기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등이 켜지고 차단기가 올라간 뒤에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신호등 불빛에 따라서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음성 안내까지 해주는 이른바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입니다. 무단 횡단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차단기를 보고 조금 더 조심히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놓여요. 화성시 내 36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7곳에서 무단 횡단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설치 전에 141건에서 설치 후 4건으로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단 횡단이 약 96%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된 만큼 금년에는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도 판사가 대면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충돌해 왔는데요. 영장 전담 판사들이 모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법원행정처 주관 아래 전국 영장 전담 법관들이 모여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필요한 사람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대법원이 예고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직 판사들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판사는 현재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면서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으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전신문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문 대상을 피의자가 아닌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예고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하루 만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압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색 절차를 압수로 외에 수색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별도 신문이 진행되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도 늘어나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아예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만들어 압수수색의 기간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강제 수사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권리와 수사라는 공적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 대회까지 연 뒤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God save the king. God save King Charles. 네,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열고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이 열린 지 70년 만에 치러진 대관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은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찰스 국왕이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하면서 대관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은 지난 1066년 윌리엄 1세부터 시작돼 찰스 3세는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40번째 국왕이 됐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된 대관식에는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 등 가족과 국가 원수급 100여 명을 포함해 세계 203개 나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국왕으로서 정의와 자비를 실현할 것을 맹세하면서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지난 1958년 9살 때 왕세자로 책봉된 뒤 65년 만에 찰스 국왕이 2.23kg짜리 왕관을 쓰면서 국왕으로 공식 선언됐습니다.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찰스 국왕은 위용을 과시하고 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관식 비용은 1억 파운드, 우리 돈 1,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왕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 대관식은 이전보다 비용과 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찰스 국왕과 코밀라 왕비가 갈등을 빚은 해리 왕자는 불참한 가운데 왕실 일가를 대동하고 군주로서 처음 인사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한편 성대한 대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찰스 국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고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 현지 시각 6일 휴전을 위한 회담에 참석할 특사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파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양측이 무력 충돌을 개시한 이후 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주변국의 중재로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공동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이 수단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휴전과 분쟁 중단을 위한 회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4일부터 내린 폭우와 그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로 180명 이상이 숨지고 100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콩고 당국은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데다가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 없는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타이완에 5억 달러, 약 6,6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해 타이완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은 타이완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쁨의 화가로 불리는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라울 듀피의 국내 첫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피카소가 격찬했던 화려한 색채가 화폭에서 춤추듯이 펼쳐지면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랑스 항구 도시 르아브르 앞바다의 돛담배. 경쾌한 붓질로 그린 푸른 물결이 선율에 따라 춤을 추듯 넘실거립니다. 입체파의 거장 피카소가 찬사를 보낸 색채의 작가 라울 듀피의 작품이 대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작가는 고향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고통 속에서도 평생 푸른색과 음악을 예찬하며 삶의 기쁨을 밝은 색감으로 표현했습니다. 말년에 그 모든 상처를 겪었음에도 막상 작품을 보면 너무나 찬란한 그 바다의 색깔들과 에너지 있는 색감들로 우리를 위로해주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오히려 현대의 우리도 좀 팬데믹과 더불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많은 위로를 주지 않나. 이번 전시는 듀피 70주기 기념 회고전으로 유화와 수채화 등 16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20세기 장식 미술을 이끈 거장의 직물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Il a répandu partout ce qu'il estimait être la joie, le bonheur de peindre et de dessiner, partagé avec toutes et tous, que ce soit au travers de ses tableaux, que ce soit au travers de ses créations dans le domaine des arts décoratifs tels que les tissus. 문명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작 전기의 요정 석판화 연작 10점이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전기의 요정 미디어 아트도 함께 펼쳐져 관람객에게 몽환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퐁피두 센터가 소장한 듀피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이달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려 색채의 향연을 이어갑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수도권은 점차 구름만 많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도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그리고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데요. 제주도는 5에서 20mm, 충청 남부와 남부는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 충청 남부는 낮까지,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3도, 청주가 12.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18도, 대구는 1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